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더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게 된 오상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기 바른샘 반려견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제 소개는 이따 다음 장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줌으로 하는 세미나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고 낯설 수 있는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보호자님들도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줌으로 하는 세미나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보다 먼저 줌으로 하신 분들께 여쭤봤어요. 혹시 줌으로 하면 좀 다른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여쭤보니까 한 가지가 있다고 하세요. 뭐냐면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의 표정이 보이지 않는데요. 잘 듣고 계신지, 어려워하시는지, 지루해하시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방지하기 위해 오늘 채팅창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제 말이 재밌었거나 웃겼을 때는 키키키키키키키로 도배해 주시고 재미없거나 지루하시거나 제 드립이 실패했다면은 우로 힘찬 야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딱 저겁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릴 건데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오상현 트레이너라고 하고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사실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찍어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급한 대로 제가 외주 업체에 맡겨서 내돈내산 그림을 넣었습니다. 네, 옆에는 제 이력들 쭈르륵 적어놨는데 저는 지금 감사합니다. 바른샘 반려견 유치원에서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서울 호서직업전문학교라는 곳에서 반려동물 행동 수정을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른샘 유치원에 취업을 해서 뼈를 묻고 있습니다. 뼈 묻을 겁니다. 나머지 이력들 쭈르륵 적어놨는데 이런 이력들보다 멋있는 거 한 줄 한 줄씩 적어 나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뼈 묻을 겁니다. 공봉이도 같이 뼈 묻는 걸로. 좋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되게 여러 내용들을 간단히씩만 준비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이 내용들 들으시다가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은 바른샘 인스타에 DM을 남겨주십시오. 이 부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진행할 건 아니고요. 이거 듣고 계신 바른샘 쌤들 중 한 분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행복한가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반려견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행복한가요? 유치원에서 행복해 보여요. 저도 알고 싶군요. 행복한지 아닌지. 근데 사실 제가 이 질문에서 우리 아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여쭙고 싶던 게 아니라 먼저 이걸 짚고 싶었습니다.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렵죠? 행복? 그냥 행복은 행복한 거?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좀 평소에 해보신 적 없던 생각이라 해보신 적 없던 생각이라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행복을 좋습니다. 행복을 사전에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여기서 중요한 건 행복은 그러한 상태예요.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게 행복한 사람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이 내용에 덧대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이미 내 생활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쁜 옷, 명품 옷을 입던 로또를 맞던 내 기분이 크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내 생활에서 만족하니까.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 생활이 어떻든 저 사람이 이쁜 옷, 명품 옷을 입을 땐 괜히 불행해져요. 근데 저 사람 알고 보니 옷이 짝퉁이에요. 제 짝퉁 입었네? 그 순간은 행복해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자신의 기분이 외부 자극에, 외부 요소에 크게 좌지우지 되는가, 되지 않는가예요. 이거를 개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행복한 개는 이미 자신의 생활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요소들에서 자신의 기분이 크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은 개는 외부 자극, 외부 요소들에 굉장히 기분이 요동을 치게 돼요. 예를 들면 평일에 계속 집에만 갇혀 있다가 주말에 애견 운동장을 가요. 그러면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하죠. 막 뛰어다닐 거예요. 그러고 애견 운동장에서 나오고 집에 가는 순간 다시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행복한 개와 행복하지 않은 개의 차이점은 우리 아이가 이미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고 있는가? 또 특정 상황에서 그 행복감의 차이가 너무나 크지는 않는가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있나요? 우리 아이는 행복한가요? 우리 아이는 행복할까요? 작춘이 행복한 유유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황금 주말에 이런 내용의 세미나를 들으러 오신 보호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아이가 아닐까? 라는 립 서비스를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왜 행복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제목이 더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해예요. 근데 개는 왜 행복해야 할까요? 사람만 행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는, 동물은 왜 행복해야 할까요? 뇌세꾸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씩 들어보시면서 걔는 행복해야 하는가? 걔는 행복해야 하는구나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17세기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동물 기계론이란 이론을 제창한 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동물 기계론의 요점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잘 만들어진 기계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한테 아픈 고통이나 자극을 가할 때 깨갱 거리거나 비명을 지르죠. 근데 이 소리가 단지 우리가 실수로 시계를 밟았을 때 꼬각 하고 부러지는 소리랑 똑같은 이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에는 나름 받아줬던 이론들이에요. 그렇기에 동물은 기계야. 그러니 동물 학대, 동물 실험 이런 거는 당연시 여겨졌어요. 그리고 사실 동물 학대란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때리면 때리는 거예요. 이런 시기이니 동물은 행복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을 리 만무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은 당연히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물은 감정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제가
과학적인 근거 들어대면서 과학적인 사실,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보호자님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우리랑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구나, 비슷한 사고를 하는구나 알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어, 따로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이 부분만 짚고 싶습니다.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고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감정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행이란 감정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이 불행이라는 감정에서 행복이란 감정으로 좀 끌고 올 수 있도록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제 의견을 일단 하나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호응 감사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있습니다. 자, 요즘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깜짝 퀴즈를 맞추신 선착순 한 분께 엄청난 선물인 제 열렬한 박수를 드릴 겁니다. 기대. 다른 선물을 가져올 걸 그랬군요.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즘 반려견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이 반려견 할 때 반려는 어떤 한자를 쓸까요? 모르시면 인터넷 찾아보셔도 됩니다. 오, 반쪽 비슷할 수 있어요. 제 박수를 받기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저 혼자 정답을 맞추겠습니다. 지금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시고, 봉봉이 모자님. 감사합니다. 네. 다른 보호자님들도 박수를 쳐주시는군요. 네. 네. 반려는 짝반, 짝여자를 씁니다. 짝이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에 진정한 짝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을까? 라는 제 뇌피셜을 넣으면서 다음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애완견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사실 이 애완견이라는 말의 완자는 장난감 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걔? 장난감이네? 내가 놀고 싶을 때 갖고 놀아야지? 아니면 내가 괴롭히고 싶을 때 괴롭힐 거야? 심지어는 이제 지루해졌어, 버릴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는 개의 감정이 완전 배제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요즘은 반려견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반려는 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짝이라는 관계를 생각해보면 내가 이 친구랑 어떻게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맞춰가는 과정에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말 안에는 내가 저 친구랑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도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요즘 짝, 반려견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 우리가 이 아이랑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동물보호법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밑줄 쳐진 부분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가 이 부분을 한 줄 한 줄씩
깊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이 세 줄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물은 행복해야 한다. 제가 갑자기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왜 가져왔냐면 사실 저희는 도덕적 관념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동물 소중하지. 생명체 지켜줘야지. 이런 도덕적 관념이 있는데 그런 관념들을 제쳐두고도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은 행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뭐죠? 지켜야 하는 거고요. 지키지 않으면 잡혀갑니다. 수갑 찰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물은 행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 목차 동물 왜 행복해야 할까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동물은 잘 만들어진 기계다. 쟤네 감정, 고통 느낄 수 없어. 그러니 막 대해도 돼. 라는 생각이 지배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동물은 감정이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어. 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애완견이라는 말에서 반려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짝이 행복하길 바라는 건 응당 당연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관념들을 제쳐두고도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람은 이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물은 행복해야 하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부터 동물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목차는 이겁니다. 앞에서 분명히 동물은 행복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꽤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좀 이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케어해 주시고 행복을 위해서 엄청 노력해 주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으신 거 압니다. 근데 이 내용 들으시고 조금 콕콕 찔리시는 보호자님들이 계실 수 있으세요. 이 내용 들으시고 내가 잘못 키웠어. 내가 몹쓸 짓 했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이럴 때 이렇게 느낄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지? 의 방향으로 잡아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차는 크게 두 가지고요. 개는 개입니다. 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는 이 개라는 동물을 개로 봐주지 않고 사람의 기준에 억지로 맞춰서 넣거나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개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를 자신의 반려견한테 투영시킴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소통의 부재에서는 분명히 우리 아이는 저희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꽤 즐겁고 좋은 일일 수 있는데 개의 입장으로 보면은 마냥 즐거운 순간은 아니고 개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수하기 사진인데 이거는 개의 인사를 표현한 사진이에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우리 아이는 다른 친구들이랑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저기 산책 갈 때 개 보이면 오 친구다 친구 가서 인사하자 놀아 이렇게 인사를 시키시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는 꼭 개랑 인사해야 될까요? 다들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그래도 마음속에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이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잘 인사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 마음에 품고 계신 거 압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물론 보호자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걔는 꼭 걔랑 인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보호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호자님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랑 다 인사하실 수 있으세요? 저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치고 오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대답은 잘 못하시고 호호호 웃기만 하십니다. 물론 친구들 간에 인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싫어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친구들한테 인사를 계속 강요하게 된다면 산책에 대한 불안도는 계속 높아질 거고요. 2차적 문제 행동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친구랑 인사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아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자신의 아이, 상대방 아이 모두 괜찮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람도 모든 사람들과 인사하지 않듯이 걔도 그럴 거고요. 우리 아이, 상대방 아이를 모두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산책이. 근데 이건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 산책? 중요한 거 아니야? 산책이 왜 걔를 불행하게 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산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걔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근데 걔는 꼭 산책을 해야 돼 라는 인식으로 우리 아이가 산책을 무서워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산책에 대한 불안도는 계속 높아질 거고요. 2차적 문제 행동, 3차적 문제 행동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억지로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교육을 병행해 주시면서 산책 무서운 거 아니야? 괜찮을 수 있어? 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산책은 매우 중요한 거긴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즐기지는 않고요. 산책에 대한 올바른 감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제 쪼꼬 보호자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DM 주셨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영 사진입니다. 수영. 이 또한 수영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보호자님들이 우리 아이랑 추억 만들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애견 수영장을 가십니다. 그러고는 수영장 왔으니 물 한번 묻혀 봐야지, 물 한번 담궈 봐야지 라고 하시면서 물에 빠뜨리십니다. 그럴 때 걔는 어떡하죠? 이렇게 발버둥 치죠. 그리고 보호자님들은 앞에서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호호 웃으시면서 영상을 이렇게 찍으세요. 근데 이게 개 시선으로 보면은 꽤 끔찍한 경험자입니다. 꽤 끔찍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개 시선으로 보면은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물에 빠뜨려.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보면서 낄낄 웃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물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여러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요. 보호자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마냥 유쾌한 상황은 아닐 거고요.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지 봐주셔야 합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여기서 공감을 많이 표출해 주시는군요. 저도 그런 적 있어서 너무너무 반성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결혼, 번식 이런 건 아니고요. 예쁜 옷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옷에 대한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추울 때 체온 조절도 해줄 수 있고 진드기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아니면 더울 때 화상, 열사병까지 방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이 옷이 필요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필요성을 벗어난 보호자님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옷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옷 입으면 좋은 일 일어나? 를 알려주셨다면은 이 옷을 입어도 사실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이런 과정을 스킵하고 바로 옷을 입혀버리시. 그럴 때 우리 아이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요.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옷을 적절한 용도를 위해서 입혀주셔야 하고요. 아이에게 정말 필요할까? 우리 아이가 진짜로 입혀달라고 했나? 겨울에 이렇게 벌벌벌벌 떨었나? 아니면 쟤 추울 것 같아. 옷 입혀줘야 되겠다. 이런 진짜 적절한 용도인지 적절한 용도인지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클럽 사진이에요. 혹시 개한테 있어서 클럽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운동장, 카페. 바른 셈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완전 거기 클럽은 아닐 겁니다. 네, 제가 원했던 말은 애견 카페나 애견 운동장일 거예요. 이 또한 사람도 클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처럼 클럽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음표 안 됩니다. 물음표 안 됩니다. 클럽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호자님들은 우리 아이를 클럽에 데려오셔서 스테이지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러고는 야 나가서 춤춰. 춤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춤을 못 추면 쟤 왜 저래? 쟤 사회 부적응자야? 쟤 이상해. 라고 하시죠. 이거를 개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애견 운동장에 데려와. 그러고 나보고 뛰어놀으래. 근데 나는 저 친구랑 놀기 무서워서 안 놀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합니다. 너 개 아니야? 걔는 걔랑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비정상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런 보호자님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은 보호자님 학교에서 뛰어다니면서 축구 좋아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서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그렇다면 이 축구 좋아하는 친구랑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친구를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죠. 이처럼 개들도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향을 보호자님들이 인지해 주시고 그 성향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행복한 반려생활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든 사람이 클럽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고요. 그런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 주시는 게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인데요. 이 사진은 여행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우리 아이랑 여행 다니시면서 사진 찍으시고 추억 남기시는 거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그럴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개한테도 좋은 영향일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 접하고 새로운 산책길도 걸어보고 새로운 냄새도 맡아보고 너무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고려해 볼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진짜로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걸 즐기는가? 딱 새로운 환경에 놓여졌을 때
더더더더 떨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 그런 아이가 집에서 편안하게 쉰다면 이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는 것은 보호자님의 욕심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 볼 점은 우리 아이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여행지에 가는데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새로운 여행지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집 앞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 가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걔들한테는. 근데 굳이 비슷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먼 거리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여행을 가야 하는지의 대답은 보호자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여행을 가는 과정과 여행에 대한 우리 아이의 감정을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사실 여행도 안 가주시는 게 우리 아이한테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결론 한번 내보겠습니다. 사람과 개는 엄연히 다른 동물이고요. 사람의 기준을 강요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분명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개라는 동물을 개 그대로 존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무거운 이야기 하면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이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짧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 그 운동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요즘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 헬스에 대한 예시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이 이 중량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뭐 100kg, 200kg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50kg까지밖에 못 듭니다. 약골입니다. 약골. 근데 50kg까지밖에 못 드는 저한테 이 200kg 벤치프레스를 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다가 어깨가 빠지거나 근육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벤치프레스 200kg를 드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이지만 저같이 50kg밖에 못 드는 아이한테 이 드는 행동을 강요하게 된다면 맞습니다. 대형이는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요하게 된다면 큰 부작용이 생길 거고요. 진정으로 제가 200kg를 들길 원하신다면 50kg부터 60kg, 70kg 천천히 중량을 늘려나가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 예시들도 똑같습니다. 사실 뭐 수영 잘하면 너무 좋죠. 옷 잘 입으면 너무 좋아요. 클럽 잘 뛰어놀면 좋고 여행도 같이 잘 가면 무지무지 좋은 일일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200kg의 벤치프레스를 하는 것만큼 너무나 멋진 일인데 우리 아이는 50kg씩 밖에 못 드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에 보호자님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을 원하신다면 차근차근히 중량을 늘려 나가 주시며 이 과정에 적응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 하지 마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자님들 이렇게 막 뭔가 찔리셔서 채팅을 쳐주셨었는데 그러실 수 있고요. 진짜 근데 보호자님들이 그것을 같이 함께 하기 원하신다면 차근차근히 연습해 나가주시는 과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통의 주제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혹시 보호자님들 여기 보이시는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호자님들이 꼭 아셔야 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 여자친구가 싸준 도시락입니다.
네,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이 사진 죄송합니다. 제 이제 이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쁜 도시락을 싸고 제 여자친구랑 제 반려견인 대영이라는 아이랑 서울식물원으로 소풍을 갔어요. 근데 이 소풍을 간 날에 마침 트로트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콘서트다 보니까 스피커 소리 빵빵하고 악기 소리 웅웅웅 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대영이를 봤는데 대영이가 저한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힘들어요. 나 여기 못 있겠어요. 이 말을 하는 걸 듣고 저는 즉시 대답을 해줬어요. 아, 그래? 힘들어? 그럼 딴 데 가서 먹자. 하고 조용한 데서 돗자리 펴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시락을 먹다가 문득 두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 내 여자친구 음식 잘하네? 이거랑 채팅창은 당분간 안 봐야 되겠군요. 두 번째는 아, 내가 반려견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아이의 시그널을 모르는 일반 보호자였다면 대영이가 계속 그 콘서트장 앞에 있겠네? 그럼 대영이 너무 힘들었겠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대영이가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영이는 분명히 저한테 말을 걸고 있었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서 대영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었더라면 너무너무 큰 부작용이 다가왔을 것 같아요. 대영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도 보호자님들한테 말을 걸고 있고요.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가 꽤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보호자님들도 우리 아이가 어떨 때 힘든 상황인지, 어떤 게 스트레스 신호인지 인지해 주셔서 그거에 맞게 소통해 주시면서 대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스트레스 시그널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이 세미나를 끝내버린다면 이상한 세미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들부터는 어떤 게 스트레스 시그널이고 이 시그널이 보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목차는 어떻게 해야 덜 불행할까? 의 이야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인데요. 일단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스트레스 시그널이 어떤 것이고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사실 목차가 한 개 더 있었습니다. 강아지 간의 적절한 놀이, 적절한 인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삭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보호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시고 보호자님들이 더 아시고 싶으시다면 바른쌤 인스타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물론 제가 세미나를 할 거 아니고 지금 바른쌤 듣고 계신 바른쌤 쌤들 중 한 분이 세미나 진행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깜짝 퀴즈. 이 또한 열렬한 박수를 드릴 거고요. 이 사진은 저희 바른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토미라는 친구입니다. 지금 이 아토미 친구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가 문제입니다. 어떤 표정일까요? 즐거운 표정. 간식 주세요. 호기심 가득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답이랑은 조금씩 긴장 나왔습니다. 긴장. 제가 원하는 대답 긴장입니다. 긴장. 즉, 이 표정은 스트레스를 받는 표정입니다.
이 보호자님들이 종종 이런 사진을 받으시고 어머 우리 아이가 유치원만 가면 웃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저희는 사실적으로 아니요 보호자님, 이 친구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표정이 실제로 기쁠 때도 이런 표정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표정으로만 시그널을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맥락으로 시그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디 시그널에 관한 이야기들만 쭉쭉 풀어나가도 1시간 반은 훌쩍 지날 거예요. 오늘은 그럴 수 없기에 제가 오늘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시그널 중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이겁니다. 제 귀여운 대영이 사진. 첫 번째 시그널은 하품하기 시그널인데 하품하기는 보통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거를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신과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하품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대영이 사진은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다.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앞에서 하품하기는 스트레스 시그널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봉봉이 보호자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맥락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영이가 이 하품하는 상황에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사실 하품하기 전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늦고 대영이가 잘 시간이 그렇기에 졸려서 하품을 한 겁니다. 보통 이 스트레스 시그널은 맥락이 벗어날 때 이때가 스트레스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품은 보통 우리가 언제 하죠? 졸릴 때 하죠. 근데 아이가 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품을 해요. 네, 그럴 때 지금 스트레스 상황일 수 있겠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이따 뒤에서도 계속 이야기할 테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자님들이 많이 어머 이쁘게 웃고 있네 라고 하시는 사진. 지금 후추 보호자님처럼 빗질하기 전에 하품하죠. 이 상황이 사실 갑자기 빗만 들면 졸리지는 않을 거예요. 보호자님과 자신을 진정시키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하품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아한 대형이 이제 세미나 내용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호자님들이 많이 어머 이쁘게 웃고 있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 또한 스트레스 시그널입니다. 헥헥대는 시그널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그널입니다. 조금 이상했을까요? 네, 이런 시그널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대영이 이렇게 올려두고 이쁜 데서 사진 찍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대영이 여기 봐 옳지 여기 봐 옳지 이러면서 사진 찍죠. 근데 저는 이때 마냥 어머 대영이가 이쁘게 웃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영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그럼 이 상황 빨리 종료시켜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사진 찍고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간식 파티를 열어줘. 잘했어 고생했어. 계속 간식 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표정도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실제로 진짜 기쁠 때, 행복할 때 이런 표정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더울 때, 헥헥대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 또한 맥락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었나? 그럴 때 이런 표정을 짓는다면 기뻐서 짓는 건 아닐 겁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고개 돌리기 시그널입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제 친구가 대영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간식을 들고 이렇게 다가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대영이가 어떻게 하고 있죠? 고개를 쓱 돌리고 있죠. 이거는 개 언어로 뭐냐면 네. 네. 이거는 개 언어로 굉장히 예의 있게 다가오지 말아주세요. 저 불편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보호자님, 이거는 스트레스 시그널이고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보호자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람이 다가오고 있죠. 이 상황에 사람이 다가오고 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네, 오지 마세요. 저기요. 저희 아이가 불편하니까 오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 무시하고 그냥 오십니다. 그래서 구리 보호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 막을 수 없겠어. 근데 우리 아이는 싫다고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자리를 떠나주시는 거. 이게 저희 아이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는 싫다고 무섭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그 자리를 떠나주는 것이 우리 아이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은 저희가 평소에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우리 아이를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찍죠. 이렇게 사진 찍으면 우리 아이는 고개를 쓱 돌릴 겁니다. 이 또한 카메라가 불편하다, 다가오지 말아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아이 따라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진 찍기 정말 힘드실 텐데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예의 있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예의 있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보호자님이 따라서 이렇게 찍으신다면 우리 아이가 느끼기에는 꽤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난 싫어요. 싫어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그널은 메롱 하는 시그널. 보통은 혀 낼름거리는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그널도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뭔가 싫어하는 걸 하려고 할 때, 목욕할 때, 아니면 발톱 자를 때 그럴 때 혀를 계속 낼름거릴 겁니다. 이 또한 스트레스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이 시그널을 또 언제 자주 보실 수 있냐면 이렇게 예쁜데 올려두고 사진 몇 방 찍으시죠. 한 10방 정도 찍으시면은 그중 한 3, 4장은 메롱하고 있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즉 우리 아이가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몸털기 시그널이에요. 몸털기 이 시그널은 스트레스 시그널이긴 한데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나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다 털어낼 거야. 극복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털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봉봉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환기 맞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나 스트레스 받았어. 털어버리는 거예요. 훌륭한 거고 만약에 보호자님이 이런 우리 아이들이 부르르 떠는 시그널을 봤을 때 보호자님도 기쁨에 부르르 떠시면서 아이고 잘했어 간식 먹어 아이 잘했어 라고 같이 부르르 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쿨남입니다. 쿨남. 아주 훌륭한 시그널입니다. 다음은 너무 탄이도 아마 탄이도 스트레스의 시그널일 겁니다. 다음은 너무 중요한 이빨 드러내기 시그널이에요. 근데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 이빨 드러내는 시그널이 보였을 때 이놈이 어디 감히 오호 이 자식이 이러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런 시그널이 보이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 구준의 원장님이 기가 막힌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뭐냐면은 권총을 든 사람이 있어요. 이 권총을 든 사람이 저를 언제든지 쏠 수 있는데 쏠 거야? 협박 맞는다면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사실 걔들도 우리를 언제든지 물 수 있어요. 근데 물 거야?
한다면 너무 다행인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개 언어로 보면은 행동학에서는 이 이빨 드러내기 시그널은 다가오지 말아 주세요. 저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호자님들은 이 자식이 어디 오늘 한번 기강 잡아봐? 이러시죠. 이렇게 우리 아이가 예의 있게 하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더 강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예의 있게 말해서는 안 들어주시네? 조금 더 세게 말해볼까? 하면서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까 권총 예시를 다시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협박만 하고 있어. 쏠 거야? 쏠 거야? 근데 저 사람이 협박함에도 계속 다가와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쏠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그리고 이 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저 사람이 다가오는 순간 내가 협박해도 어차피 다가올 거 알아? 그냥 바로 쏴버리자 하면서 저 사람만 보이면 바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걔도 이럴 거고요. 우리가 시그널을 계속 보였을 때 이걸 무시하고 계속 다가간다면 이 으르렁거리는 이빨 드러내는 시그널은 아예 사라질 거고 바로 무는 행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이빨 드러내기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 상황을 존중해 주시고 이 시그널도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뒤로 물러나 주셔서 그래? 힘들었어? 그러면 이 상황은 절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또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면 교육을 해주시면서 이 상황 무서워? 아니야, 괜찮지 않아? 이거 좋은 거야? 라고 교육을 통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스트레스 시그널 인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타협점이 없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 그리고 다른 시그널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공부를 꼭 해주셔서 공부를 해주시고 인지하셔서 우리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봐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반려견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봐 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란 말은 시그널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 있는지 또는 너무나 흥분해서 이성을 못 찾는 상태인지를 그런 상태인지를 알아봐 주시고 그런 상태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중단 또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러면 그 순간에 긍정적인 자극과 연관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 긍정적인 자극이라 함은 뭐 간식 아니면 보호자님의 쓰담쓰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자극과 연관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반복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황 무서운 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계속 교육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교육하는지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이상한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은 우리 아이가 어떤 싫어하는 자극에 대해서 소개시켜주는 과정을 설명드릴 텐데요. 거의 50분 내리 말을 해서 목이 좀 칼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님들도 좀 찌뿌둥하실 텐데 5분만 쉬었다가 정확히 정각 3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 쉬셨을까요? 아, 쓱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가 어떤 싫어하는 자극이 있을 때 그거를 소개시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다음 나올 사진이 조금 보호자님들이 느끼시기에 무섭고 혐오스러울 수 있습니다. 좀 비위가 약하시거나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눈을 살짝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리셨나요? 어떻습니까? 최대한 덜 무서운 사진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사진으로 좀 혐오감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어, 바퀴벌레 혹시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적절한 예시를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싫어하는 자극을 소개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사람이 바퀴벌레에 대한 감정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바퀴벌레를 개들의 입장에서는 뭐 목욕, 청소기, 택배 기사님으로 대입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퀴벌레에 대한 감정을 바꿔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더 무서워졌죠. 이건 뭐냐면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사람을 원룸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원룸에 바퀴벌레 1000마리까지 같이 넣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바퀴벌레랑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트라우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은 바퀴벌레에 대한 감정이 무뎌질 수 있어요. 이 방법을 행동학에서는 홍수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홍수. 오, 우등생 담임보호자님. 홍수처럼 자극을 밀어넣는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언젠가는 이 싫어하는 자극이 감정이 무뎌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이 언젠가는이 진짜 언젠가는이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법은 아닌 것 같죠. 근데 보호자님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퀴벌레는 개들한테 있어서 목욕하기, 청소기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호자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차마 너 이거 기다려 너 저리 가 하면서 청소기 계속 돌리시죠. 근데 그 상황이 개들한테 있어서는 바퀴벌레 1000마리랑 집에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했듯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절하게 싫어하는 자극을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에 대한 거는 이겁니다. 싫어하는 자극, 바퀴벌레와 좋아하는 자극을 연관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호자님들 혹시 바퀴벌레 만지실 때마다 10원씩 드린다고 하면 만지실 겁니까? 1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올려서 100원씩 드린다 하면 만지실 건가요? 100원씩 드리겠습니다. 또 우가 나오는군요. 그러면 그러면 10만 원. 그러면은 조금 인심 써서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바퀴벌레 만지실 때마다 1,000만 원씩 드릴게요. 1,000만 원이면 만지십니까? 오, 오키 나왔습니다. 오키. 좋습니다. 그러면 1억까지 올린다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바퀴벌레를 찾으러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뒤에 있는 그 보상물에 대한 가치가 크면 클수록 앞에 있는 자극을 소개시켜주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보호자님들한테 이런 교육 전에 식단 관리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이 식단 관리의 요점은 평소에 먹는 맛있는 간식 일절 끊어주시고 집에서는 기호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건사료부터 맛있게 우걱우걱 씹어 먹는 연습부터 시켜주세요 입니다. 사실 평소에 맛있는 거 먹는 친구들은 굳이 이 바퀴벌레를 만지지 않아도 그냥 맛있는 간식 먹으니 이거를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하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근데 이 건사료부터 맛있게 먹는 게 연습이 되고 이 건사료조차 소중한 자원이 친구한테는 조금 더 맛있는 간식을 쓴다면 이게 귀중한 가치가 될 겁니다. 여기서 요점은 뒤에 오는 가치가 크면 클수록 자극은 소개시켜주기 쉬워질 겁니다. 제가 아까 1억 말씀드렸을 때 입가에 미소가 쓱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식단 관리 얘기는 여기까지 넘어가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싫어하는 자극 다음에 좋아하는 자극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좋아하는 자극 다음에 싫어하는 자극이 나온다면 간식 그 다음에 바퀴벌레 만지게 하고 간식 바퀴벌레 만지게 하고 이게 반복되면 간식? 나 이거 먹으면 바퀴벌레 만져야 되는데 먹지 말까? 이거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방법으로 하면은 바퀴벌레? 간식? 바퀴벌레? 간식? 그러면 바퀴벌레가 보이면 나 이거 만지면은 간식 먹네? 이거 좋은 거 간식 나오는 거 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은 이제 바퀴벌레에 대한 감정이 바뀔 수 있죠. 이렇듯 대상에 대한 감정을 바꿔주는 방법을 행동학에서는 역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단어는 사실 잘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역조건 형성은 자동차를 보고 무서워하는 친구들한테 보통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지나가네? 나 간식 먹겠다. 자동차 좋은 거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교육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문제점이 한 가지 봉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자동차를 보고 간식을 줘야 되는데 이미 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우리 아이가 너무 흥분해서 달려들어요. 그래서 간식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까처럼 자동차를 보고 흥분을 해버린 친구들한테는 지금은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워합니다. 더 쉽게 해주셔야 합니다. 더 쉽게. 그래서 예를 들어 맨 오른쪽에 지금 바퀴벌레를 만지는 게 목표인 아이가 이 바퀴벌레를 만지기 어렵대요. 그러면 더 쉽게 해줄 겁니다. 중간 바퀴벌레를 만지게 해볼 거고요. 이 중간 바퀴벌레도 무섭대요. 그러면은 작은 바퀴벌레를 만지게 해줄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바퀴벌레도 만지기 어렵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작은 바퀴벌레는 없는데? 그럼 포기해야 되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 쉽게 해요. 이렇게 해볼 겁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이 작은 바퀴벌레를 만지기 어려워한다면 더듬이를 떼볼 겁니다. 더듬이 한번 만져볼래? 이건 괜찮을까? 그리고 이거를 줘봤을 때 더듬이 근데 더듬이는 만지기 괜찮대요.
그러면 조금 더 자극을 높여볼 겁니다. 바퀴벌레 머리만 떼서 갖다 줘 볼 거예요. 바퀴벌레 머리만 떼는 게 좀 더 징그러울까요? 아무튼 요점은 이해하셨죠? 바퀴벌레 한 마리에서 조금 더 자극 쉽게 머리만 떼는 거. 그래서 바퀴벌레 머리는 만지기 쉽다고 했으면 이제 홍수법입니까 이거? 그 다음에 작은 바퀴벌레를 만져보도록 연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개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자극부터 천천히 단계를 올려주는 것을 행동학에서는 둔감화라고 합니다. 이 둔감화의 방법을 아까 그 자동차를 보고 흥분하는 친구에 대입을 해보면 저는 일단 자동차의 시동을 끈 상태로 소개를 시켜줄 겁니다. 시동이 꺼진 자동차를 보고는 괜찮대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시동을 켜볼 겁니다. 시동 웅 켜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흥분하지 않고 괜찮다면은 그제서야 1cm 앞으로 나가 볼 거예요. 이제 1cm 앞으로 나갔는데도 흥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10cm를 나가 볼 겁니다. 10cm 웅 나갔더니 우리 아이가 흥분해요. 짖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cm를 갔는데 우리 아이가 흥분해서 짖었어. 내려가야죠. 처음으로. 좋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다시 1cm부터.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10cm를 어려워한다는 거 알았어요. 개미부터. 너무 좋군요. 바퀴벌레가 어려우면 개미부터. 기가 막히군요. 감명받았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10cm, 우리 아이가 10cm가 앞으로 갔을 때 흥분을 했다면 다시 1cm로 돌아와서 이것부터 적응하는 거, 그리고 10cm를 어려웠다면 2cm만 앞으로 나가보던가 3cm만 앞으로 나가보던가 그렇게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적응을 시켜 나갈 겁니다. 이제 싫어하는 자극 소개시켜주기의 결론인데 이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난이도는 반려견이 정하는 거고요. 사람의 기준에서 너 이것도 못 참아? 너 왜 이것도 못해? 라고 한다면 걔는 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려워하는지 적절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난이도인지를 보호자님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속도와 그 능력치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15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좋아하는 기억을 15번 쌓아도 싫은 기억 한 번이면 이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긍정적인 기억들을 쌓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쁜 기억 한 번 무너지는 것도 나쁜 기억을 방지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 긍정적인 기억을 쌓을 수 있도록 또 싫은 나쁜 기억을 직면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다음은 모든 상황을 간식과 연관시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도시 사진 어떻습니까? 교통 엄청 편리할 것 같고 있을 거 다 있을 것 같고 엄청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도시가 개 시선에서 보면은 이럴 수 있습니다. 사일런트 힐. 언제 어디서 어떤 괴물이 나올지 모르고요. 뭐 사이렌 소리, 공사장 소리 이런 게 꽤 끔찍한 자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왜 소름 돋으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사실 우리 아이가 항상 긴장할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런 데 살아가다 보면 사실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제 행동이란 게 나오기 시작해요. 뭐 짖음, 흥분, 파괴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런 행동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죠? 하지 마. 그만해. 저리 가. 이러시죠. 이 또한 개의 시선에서 보면 꽤 끔찍한 일일 수 있어요.
나는 이 사일런트 힐 같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데 너무 진짜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행동들 못 참겠어서 이렇게 분출을 하는데 우리 엄마는 하지 말래. 참으래. 너무나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일런트 힐 같은 곳 잘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 대견하구나. 아, 이거 잘하는구나. 칭찬해 줘야 될까요? 너 그것도 못 참어? 이 자식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앞 사진일 거고요.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지 않습니다. 개도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는 개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고요. 보호자님들이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마동석님 사진 보면은 뭔가 되게 잘 알려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마동석님이 할 것 같은 참교육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긍정적인 자극들로 긍정적인 감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인데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간식을 지참해 주세요. 일단 뭐 집안에서든 아니면은 산책에서든 간식을 지참해 주시고 지져도 괜찮으니 걔가 반응할 만한 자극들에 대해서 모두 간식과 연관시켜 주세요. 걔가 반응할 만한 자극들, 예를 들어서 택배 기사님들, 아니면 밖에 개 짖는 소리들, 아니면 뭐 모자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 쓰신 분들, 이 모든 게 개들의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계속 간식을 주시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짖어도 괜찮아요? 짖을 때 짖으면 더 짖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개들이 혹시 택배 기사님들 아니면 뭐 모자 늘러 쓴 사람 보고 짖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짖을까요? 바로 봉봉이 보호자님 정답 주셨군요. 무서워서, 수상해서, 무서워서.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무서워서 짖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이 마동석님의 사진 보고 무서워하실 때마다 100만 원씩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진이 더 무서워질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공포일까요? 아닌 거 압니다. 개들도 이 짖는 행동들이 무서움의 감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간식을 주시는 과정은 더 무서워해, 더 짖어가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나 봐, 내가 간식 줄게 로 이 상황 무서운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짖을 때 간식 줄어서 더 짖게 된다면 저희 바른샘 유치원을 고소해 주십시오.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자, 이제 스트레스 관리 이야기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시그널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 주시거나 아니면 적절히 대처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식과 연관시켜 주심으로써 저거 괜찮아? 여기 사일런트 힐 아니야? 내가 잘 알려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과정이 우리 아이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차인데 시간이 지금 한 20분 정도 조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까? 사실 보호자님들이 이 내용의 세미나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제 조금 더 즐거운 이야기들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목차가 있습니다. 훌륭한 하루 보내기. 우리 아이의 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활동들에서는 이제 보호자님과 반려견이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대부분 보호자님들의 하루 일과표일 거예요. 밤에 주무시죠. 그리고 아침 드시고 출근 준비하셔서 출근하시고 그 다음에 퇴근하셔서 잠시 한 시간 정도 산책 나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푹 쉬시다가 주무시죠. 이게 무한 반복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24시간 중에 우리가 반려견 아이와 시간을 내서 활동하는 시간이 1시간 산책밖에 없어요.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반려견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내용들이 이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 개 하루 일과표입니다. 개는 하루에 50%를 수면을 하고요. 30%는 비활동적인 시간, 그리고 20%는 활동적인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없으십니까? 네, 지금 저희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부러워요. 하루에 50%를 잔다면 이미 행복하지 않을까? 네, 너무 부럽습니다. 이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세미나 내용을 들어와서 이 50%나 차지하고 있는 수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30% 비활동적인 시간과 20% 활동적인 시간 합쳐서 비수면 시간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수면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람도 수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면은 다음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계속 예민해지죠. 같은 직원분들한테 화내고,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푹 자는 게 중요합니다. 개들도 똑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푹 자게 되면은 그 다음 날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예민해지면 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또 잠을 못 자면 또 예민해지고 잠을 못 자고, 이게 악순환으로 흘러가서 굉장히 예민한 아이가 되고 문제 행동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는 잠을 왜 못 잘까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딘가 아파서 잠이 안 오거나 활동량 부족. 보통 사람도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거리고 핸드폰만 하면은 밤에 잠 안 오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래도 잠이 잘 오긴 합니다. 우리도 개들도 활동량 부족으로 잠이 안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 밖에 계속 사람이 지나다니는 환경이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불빛 들어오거나 그런 상황에서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분리불안, 자려고 하는데 자는 동안에 엄마 아빠가 가버릴 것 같아 해서 불안해서 계속 선잠을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의 뒤척임, 잘 때 보호자님이 움직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깨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보호자님의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 사실 보호자님들이 규칙적인 생활 시간을 가지신다면 우리 아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자는구나, 그럼 나도 이 시간부터 이 시간에 자야지 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내가 언제 자야 돼? 내가 언제 자야 돼? 하면서 잠을 못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의 괴롭힘. 우리 아이들 자는 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자는 동안에 괴롭히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괴롭히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그 순간 당연히 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도 자는 동안에 엄마 아빠가 괴롭힐까 봐 불안함에 잠을 못 들 수 있습니다. 잠을 못 들게 된다면 신체 리듬이 깨질 수 있고요. 예민한 행동, 또 2차적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좋은 잠이란 뭘까요? 이겁니다. 첫 번째, 예측 가능한 시간에 취침해야 되고요. 보호자님도 어느 정도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주셔서 나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잘 거야. 너도 같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자자. 라고 알려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함을 느낄 자극 없이 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또는 아니면 바깥에서 불빛들 이런 거를 다 막아주셔서 불안함 느낄 자극 없이 잘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는 빈도를 최소화해 주셔야 합니다. 네. 낙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화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는 빈도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아까 그런 외부 자극들과 같이 보호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자극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들을 최소화해 주셔서 통잠을 목표로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와 추가적으로 이 잠을 못 자는 이유들을 체크리스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통증은 없나? 활동량은 부족하지 않은가? 환경적 요소는 괜찮은가? 이런 걸 하나하나씩 체크해 주셔서 더 좋은 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하루에 50%나 차지하고 있으니 12시간 동안은 행복한 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비수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아까 행복이라 함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생활에서 불안해한다면 이미 자기 생활에서 만족하지 않는 거고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불안해하지 않는 거를 1순위로 둬주시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크게 대표적으로 3가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백색 소음입니다. 보통 유튜브에 쳐주셔서 빗소리 아니면은 개들이 좋아하는 소리 이런 거 틀어주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거 너무 좋은데 보호자님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백색 소음의 효과가 우리 아이한테 클래식 틀어줬으니 우리 아이 편하게 쉬겠네? 클래식 듣고 교양 있는 아이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보통 불안해하는 아이들은 외부 자극, 외부 소리들에 더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에 백색 소음을 틀어주시면서 그 외부 소음들을 잡아주시는 역할로 백색 소음을 틀어두는 겁니다. 이게 클래식 틀었으니까 우리 아이가 편히 쉬겠지?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편한 공간 만들어주기. 이 부분은 보통 개들은 자신의 공간을 마련해 주면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기 너 자리야. 너 저기서 쉬면 돼. 알려주면은 우리 아이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보통 크레이트 교육이나 매트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너 여기서 쉬어. 이렇게 알려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맞습니다. 캔넬이라고 말하는 저희는 보통 크레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캔넬, 크레이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싫어하는 자극이 있을 때 저거 무서운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생활 속에서 덜 불안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면 이제 행복을 찾아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거예요. 산책. 또 예쁜 대형이 사진이 나왔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산책은 너무나 기본이고요. 근데 이 산책에서도 좀 고려해볼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소위 똥책이라고 말하는 배변만 다녀오는 산책, 이런 거는 틀렸고 잘못됐고 이런 건 아니지만 배변 산책만 다녀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아이와 나갈 수 있다면 조금 더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변칙적인 산책이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항상 똑같은 목적지, 똑같은 속도, 똑같은 방법으로 산책을 나가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변칙점을 주시게 된다면 더 즐거운 산책이 될 수 있어요. 이 변칙점이라 함은 매번 다른 목적지에 가서 산책을 하는 것, 또 다른 속도, 천천히도 걸어봤다가 빨리도 걸어봤다가 중간 속도에서 갑자기 빨라졌다 갑자기 느려졌다 하다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속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원래 직진으로만 걸었다면은 지그재그로도 한번 걸어보시고 아니면 대각선으로도 한번 걸어보시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좀 따가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와 즐거우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변칙점의 요점은 우리 아이와 산책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일정한 움직임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행동들, 여러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가 더 즐겁게 산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후추 보호자님 같은 경우 후추 보호자님 말씀해 주신 게 개들마다 다릅니다. 보통 산책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면은 보통 똑같은 데로 가면서 산책 괜찮아? 라고 알려줄 수 있는데 모험을 즐기고 산책을 즐기는 친구들한테는 변칙적으로 가주시는 게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지참은 산책을 더더욱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맛있는 간식 더하기 즐거운 산책, 그냥 이 조합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할 만한 자극들, 오토바이, 모자 쓴 사람들, 그럴 때마다 간식 지참해 주셔서 저거 무서운 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알려주시는 과정이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산책을 더 알차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걸 해볼 수 있는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걔는 그냥 먹는 음식, 공짜 밥과 아니면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음식 중에 어떤 걸 선호할까요? 원장님은 공짜 밥을 좋아하시는군요. 남이 사주는 밥,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개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먹는 밥을 더 좋아합니다. 이를 컨트라 프리로딩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데 걔는 그냥 주어진 음식보다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음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공짜밥을 좋아하지 않느냐? 물으신다면 아마 대머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일 겁니다. 농담이고 드립이 많이 실패하는군요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이거. 아무튼 이 컨트라 프리로딩,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이 뭘까요? 대표적인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 겁니다. 노즈워크가 있습니다. 노즈워크. 네, 그냥 음식을 먹는 것보다 어떤 것을 탐색해서 그것을 먹는 게 걔는 더 선호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제안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아침 저녁 그냥 이렇게 밥그릇에 딱딱 주시죠. 뭐 자율급식 해주시는 분들은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제한급식 하는 분들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침 저녁 이렇게 딱딱 놔주시죠. 근데 이 딱딱 놔주시는 거를 노즈워크로 대처해 주셔서 아침에 노즈워크, 저녁에 노즈워크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걔들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근데 모든 보호자님들한테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추천 드립니다. 근데 지금 유치원 다니시는 보호자님들 중에 저희가 식단 관리 요청드린 보호자님들은 잠시만 참아주시고 식단 관리에 집중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즈워크는 콘트라 프리로딩으로 걔가 더 보호자님 한숨 쉬시는군요. 걔가 더 선호하는 것 때문에 이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이 콜을 쓰게 되면은 뇌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그 24시간에 해소해야 될 에너지 중에 일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책으로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준 거, 이 노즈워크로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네, 후추 보호자님도 제가 얼추 이거 빼주세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즈워크 보호자님 아침 저녁에 둬주시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할 겁니다. 다음은 그 외 활동들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보호자님들이 경악해 하실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보호자님의 마음은 모른다는 듯이 아이 표정은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개들은 모든 본능적인 욕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개들은 모든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욕구가 적절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어떻게든 이 욕구를 풀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은 집에 자신들의 소파가 어떤 내부 구조로 생겼고 벽이 어떤 내부 자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파헤쳐 두죠. 그래서 이 개들은 적절히 본능적인 욕구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본능적인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방법을 행동풍부화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는 개들의 본능을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는 다속적인 감각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자극을 겪어보는 게 다양한 자극을 겪어본 개와 겪어보지 못한 개의 행복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각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이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긍정적인 경험이라 함은 단순히 간식과 연관된 것도 좋지만 이 자극을 수용할 때 얼마나 편한 상태, 안정적인 감정으로 이 자극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보다는 질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자극을 주시는 것보다 한 가지 자극씩 퀄리티 있게 안정적인 감정으로 자극을 소개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제가 무슨 자극 소개시켜주세요 뭐 어떤 자극 수용시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뭔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각 감각마다 예시를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씩은 아니고 여러 개씩 보여드릴 겁니다. 시각적 자극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장난감들? 보통 개들은 뭐 이걸 사냥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그래서 장난감들 아니면 말, 돼지, 소 이런 다른 종의 동물들 그리고 거울 이런 시각적 자극에 노출돼 본 개들과 노출돼 보지 않은 개들의 만족감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청각적 자극들 뭐 자연의 소리, 폭포 소리 그리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들 아니면 벨이나 오르골 같은 특이한 소리들 이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촉각적 자극들
사실 이촉각적 자극은 맨 왼쪽에 있는 사진으로 한꺼번에 소개가 돼요. 사람의 입장에선 똑같은 그냥 도로일 수 있겠는데 개들이 느끼기에는 이 노란색 보도블럭 다 다를 거고요. 아스팔트 느낌 다를 거고 분홍색 벽돌도 느낌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도시 산책으로만으로도觸覚적 자극을 여러 자극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비 오면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갯벌도 느낌이 또 많이 다를 거고요. 또 후각적 자극 식사 중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대변 사진도 넣었는데 후각적 자극은 사실 개들이 냄새를 엄청 잘 맡잖아요. 그렇기에 모든 것들이 후각적 자극이 그래서 따로 사진을 많이 넣지는 않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많이 겪어본 친구와 겪어보지 않은 친구들의 행복감은 다를 거고 이 자극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관을 지어본 친구들이 본능적인 욕구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유치원에서도 행동풍부화라는 걸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그냥 노즈워크 시간으로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이런 행동풍부화를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 감각들을 다 신경을 써서 만듭니다. 치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은 모르셨겠지만 이제 이 내용 들으셨으니까 다음 행동풍부화 영상 받아보시면 아 이건 뭐 이런 자극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자님. 그리고 이런 4가지 감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각적 자극은 따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빼놨습니다. 이 미각적 자극은 제가 요즘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헬스를 하고 있는데 식단 관리 중입니다. 그래서 맨날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럽니다. 근데 개들도 똑같을 겁니다. 매번 똑같은 음식만 먹게 되면은 행복감이란 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들도 여러 음식을 접해보는 게 행복감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개들은 뭐 여러 개 먹어봐야 좋대 하면서 막 이렇게 먹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들은 분명히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 있을 거고 적절히 먹어야 될 영양소가 있을 겁니다. 그 영양소를 여러 단백질원을 바꿔보시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 음식 접하게 해보시는 건 너무 추천드리고 음식을 막 먹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피트니스인데 피트니스는 우리 아이와 즐길 수 있는 놀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평소 쓰지 않던 신체나 근육의 사용으로 인지능력,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또 운동하면서 느낀 건데 보호자님들 혹시 뒤쪽 허벅지에 근육이 있는 거 아세요? 저는 평생 몰랐습니다. 뒤쪽 허벅지에 힘을 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뒤쪽 허벅지에 근육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즉 뇌에서 뒤쪽 허벅지에 신경이 작용하지 않았는데 운동을 하고 나니 뒤쪽 허벅지에 힘을 줄 수 있는 신경이 발달했다. 그 말은 즉 인지능력이 향상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햄스트링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뒤쪽 허벅지는 햄스트링이라고 합니까? 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통 혹은 습관으로 인한 신체의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어요. 보통 다리를 절뚝이는 아이들은 한쪽 다리만 강화되고 한쪽 다리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피트니스를 통해서 적절히 다리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더 불균형도 해소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너피스 피트니스라면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보통 보호자님들은 우리 아이와 어떤 놀이를 할 때 흥분도를 끌어올리는 놀이를 하세요. 그래서 항상
흥분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트니스는 굉장히 정적인 놀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아이와 트레이닝을 꼭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트레이닝? 훈련? 이거 걔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좀 지루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긍정 강화 기반의 교육을 한다면 우리 아이와 즐길 수 있는 분명한 놀이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걔들이 뇌가 작용하는 그 신경이랑 우리 아이와 장난감으로 갖고 놀 때 작용하는 뇌 신경이 똑같은 곳이 작용합니다. 그 말은 즉 트레이닝을 놀이로 생각한다 라는 뜻이고요. 큰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 이 행동 수정할 거야? 뭐 교육하지? 이게 아니라 진짜 기본적인 교육들, 뭐 이리 와, 앉아, 기다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와 같이 놀이를 해나갈 수 있으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이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활동량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클리커 트레이닝 강추드리고요. 지금 바른셈 다니지 않는 보호자님들께는 죄송한데 계속 저희 유치원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유치원에서 교육 영상 받아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할 거예요.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재밌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거 교육 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유치원에서 하원 시간에 보호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 적절히 활용해서 이 교육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달려왔군요. 시간 너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타협점이 없다 말했습니다. 반려견들의 스트레스 시그널을 공부해 주셔서 꼭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대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피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 자극을 소개시켜 줄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려견들의 하루를 더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 주십시오. 아까 뭐 말씀드렸던 산책, 노즈워크, 행동 풍부아들, 산책, 뭐였죠? 트레이닝, 피트니스 이런 것들로 하루를 채워주신다면 우리 아이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려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맨 앞에서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했고 밑에서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보호자님들이 적용하기 어려우신 부분인데 그래도 분명히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해서 보호자님들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황금 주말에 이렇게 2시간이나 소모해 주신 보호자님들은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한 너무나 훌륭한 첫걸음을 걸어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세미나 많이 진행할 테니까 보호자님들도 귀 기울여 주시고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고 저희도 보호자님과 반려견들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 많은 협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Q&A는 지금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마무리 멘트 치고 한 30초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리스트들을 정리해서 인스타 글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이 소소한 이벤트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웹이나 후기를 남겨주십시오. 기간은 12월 22일 23시 59분까지고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저희 베이크 2구에 28,000원 상당의 이 선물 세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28,000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기 부탁드리고, 근데 이 후기 남겨주실 때 이 밑에 있는 3개 해시태그 꼭 달아주셔야 응모가 되니까 바른셈 반려견 유치원, 긍정 강화 교육, 행복한 반려생활 후기, 인스타그램에 후기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 2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격이군요. 아이고, 너무 2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산책도 오늘 나가실 겁니까? 이제 30초 정도만 질문 한번 받아보고 그거 리스트해서 30초 정도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쌤들 중에 한 분이 좀 질문 리스트만 한번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산책 너무 좋습니다. 산책 해주십시오. 눈 오거나 너무 추운 날 산책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30초 타이머 재겠습니다. 오. 사실 이 세미나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뭉치보호자님처럼 이런 개인적인 질문도 너무나 환영이 받겠습니다. 받아주시고 처음에 세미나 세미나 신청하셨을 때 작성해주신 질문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공봉이 보호자님 질문까지만 딱 받고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